기업이 받고 있는 밸류에이션은 철저히 성장의 시작 계속 있더라도 배제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HBM 관련주들 어떻습니까? 이것도 뭐 계속 지금 밸류에이션에 대한 논란들이 있어요. 엔비디아 관련주 하면 엔비디아 사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을 바라볼 때의 문제점은 진짜 빠르게 디플레이션이 되고 있다. 하반기를 바라보는 변수 중에 하나는 결국 미국의 경기, 특히 미국의 소비가 생각보다 강하지 않을 수 있다. 사실 올해 우리 코스닥도 한 30% 가까이 올랐죠. 네. 여기에 가장 큰 상승 요인이 됐던 게 이제 2차 전지가 그렇죠. 주도주가 되면서 상당히 올라서 정말 들고 있으셨던 분들은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계속해서 역할을 해줄 것이냐 하반기에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몇몇 분들이 좀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생태계나 2차 전지에서의 한국 배터리나 배터리 밸류체인의 역할에 대한 분석은 너무나 많이 돼 있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보면 수급과 밸류에이션의 싸움인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 자체적인 성장성이나 자체적인 밸류에이션은 사실 좀 넘어선 것 같아요. 좀 과다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던 게 7월이었고 공교롭게도 그 이후에 2차 전지가 변동성이 상당히 생기면서 8월도 좀 시장 전체적으로 흔들림이 있었고 2차 전지가 이제 주도주로서의 힘을 못 쓰다 보니까 하루하루 단위의 테마가 막 형성이 됐었던 사이클이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상승을 이어왔었던 주도주가 지금의 시장이 꺾이지 않는다면 이 시장이 올라갈 땐 같이 간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논리도 아니고 그냥 항상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지금의 상승을 이끌어온 주도업종은 지금의 시장이 올라왔던 이유는 그 주도업종이 성장을 만들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올라온 거잖아요. 네, 그렇죠. 바로 이전에는 어떤 주도주가 있었냐면 카카오 그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팬데믹 상황에서 국내의 점유율을 늘리고 이랬을 때 밸류에이션을 엄청나게 줬었던 게 카카오 그룹이었는데 그게 부러지고 꺾이면서 공교롭게도 시장도 같이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에코프로라든지 2차 전지와 관련된 밸류체인이 어떤 글로벌하게 MS라든지 경쟁력을 갖고 가고 현지에서의 생산을 통해서 상당히 유기적인 투자 그로스를 갖고 간다고는 하는데 이게 이제 시장의 상승까지는 가지만 이 시장이 부러졌을 때는 또 한없이 또 배제되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고 아까 제가 9월에 리바운드가 가능하다는 말씀 드렸는데 그렇다면 2차 전지도 같이 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만약 9월 이후에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못 맞추고 그리고 이 한국은행이나 연준의 어떤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이 될 때에는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떨어진다는 거는 비단 다른 쪽도 아니라 전기차 수요에 대한 그것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슬금슬금 뭐랄까요?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이전에 보였던 주도 업종들하고 다르지 않게 내년과 내후년에는 철저히 배제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2차 전지를 갖고 장기 투자하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오히려 차라리 지금 단기 투자해서 9월에 수익을 많이 누리시고 조금은 수익 실현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년도 그러니까 혹은 올 하반기 그 실적에서 미스가 나오면서 조정을 좀 받았을 때 네. 그때 오히려 가지고 아니요. 이게 한번 카카오 사례를 들으면 카카오가 70%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산다고 해서 수익이 났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엄청난 화려한 시세를 준 기업들은 진짜 평균 한 4, 5년은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 전에는 셀트리온이 있었고 그 전에는 아모레퍼시픽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한번 보시고 그때 만약에 고점에서 힘들었으면 몇 년 후에 내가 원금이 됐을까? 5년, 6년도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쪽은 이제 워낙 구조적 성장이라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주식들 아니냐, 섹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근데 구조적 성장이라는 얘기에 현혹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그때 당시에는 구조적 성장이라고 봤는데 지나고 보니 너무 과도하게 밸류에이션을 땡겼다. 우리가 SKT 때부터 더 잘 아시겠지만 그때는 SKT가 네트워크를 깔 때
이보다 더 강한 구조적 성장주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2000년 중반에 조선주도 마찬가지고 차화정 일대 기아차의 어떤 엄청난 폭발력, 아모르퍼스픽, 뭐 셀트리온, 카카오, 지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산업이 성장하는 것과 별개로 그 안에 있는 기업이 받고 있는 밸류에이션은 철저히 성장의 시작 계속 있더라도 배제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라갈 때는 밸류에이션 얘기를 아무리 해도 사실 이제 잘 듣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한번 언제까지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그때부터는 이 밸류에이션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익이 나와도 계속적으로 주가는 계속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하반기의 주도주가 과연 무엇이 될 것이냐 이것 때문에 이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 이제 이전의 주도주 2차 전지냐 혹은 HBM 관련주냐 이런 것들 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HBM 관련주들 어떻습니까? 이것도 뭐 계속 지금 밸류에이션에 대한 논란들이 있어요. HBM 관련주 하니까 엔비디아가 HBM 우리나라 관련주보다 훨씬 더 싸졌더라고요. 맞아요. 밸류에이션 PR로 봤을 때. 네, 그냥 엔비디아 관련주 하면 엔비디아 사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관련주로 있었던 기업들이 실제 관련주가 돼서 실적이 꽂힐 수는 있겠죠. 들어올 수는 있는데 지금 일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것도 너무 빠르게 기대치를 끌고 온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 부분 변동성이 있고 나서 다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 주도주 말씀을 주셔갖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이제 복합적으로 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시장이 지금까지 끌고 왔었던 힘이 남아있는 구간에서 약간 조정 국면으로 지나가면서 내년을 바라보는 기대로 갈 텐데 그 말인즉슨 뭐냐면 우리나라의 금리가 더 이상 못 오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년 여초에는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기준금리가. 그랬을 때의 시장은 철저히 방어적으로 가야 된다. 근데 방어적이라는 개념이 참 어려운 게 우리가 흔히 방어적으로 얘기하면 뭐 필수 소비재, 통신, 유틸리티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렇죠. 이게 근데 우리는 또 규제 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방어적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대략 그동안 못 올랐었는데 이제 순서가 된 업종 그리고 금리가 조금 내려갔을 때 상대적으로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을 보고 중장기적으로 바라본다면 그래서 최근에 많이들 이제 각광하고 있는 게 제약 바이오. 예, 그쪽은 이제 슬슬 실적이 계속 나옴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전체 시장의 밸류에이션적인 부담 때문에 변동성이 생기더라도 되려 제약바이오는 지금 5년 내 자기 밸류에이션에서 하단에 붙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 그리고 금리도 좀 내려간다 그러면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약간 네이버와 같은 소프트웨어인데 네이버는 얼마 전에 자체적인 뭐 AI 검색 서비스 내놨다가 좀 된통 당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프라이싱은 많이 돼 있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씩은 성장의 희소성이 가미되면 그래도 네이버가 그래도 성장을 나올 수 있게끔 하는 DNA가 있다 이런 인식이 강해질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약간 아까 이제 반도체가 탄력이 이렇게 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고는 하지만 또 반대로 이 시장의 어떤 변동성이 방어주적인 역할은 또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을 조절해냈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나 제약바이오나 소프트웨어를 좀 보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진짜 요새 네이버, 카카오 전에 고점에 사신 분들 요즘에 와서 이제 조금 기대감을 솔솔 갖는 것 같아요. 한 2년 지나서. 자, 지금 그렇다면 우리 사실 HBM으로 비견되는 이 AI 반도체 이것이 이제 올 상승을 이끌었던 원인이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런데 기본적인 전통 반도체로 들어갔을 때 재고가 어떻게 돼 있느냐 이걸 자꾸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도 엄청나다. 재고가 그래도 조금씩은 줄어들고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추라 재고 지수 같은 것도 보면은 한 달 반, 2달 정도는 계속 올라오고 있고. 근데 예전만큼의 수요가 나오겠냐라는 고민이 좀 있는 상황이고 HBM 그리고 AI 수요가 끌어줄 것이다라고 하지만 실제 그냥 펀더멘털로 봤을 때 섹터 애널리스트 분들은
성장률이 높은 건 맞지만 전체 우리 서버에서만 봐도 한 10%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리지 않겠냐 이런 얘기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재고 얘기 들었을 때 강력한 킬러 디바이스가 좀 나와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했던 것도 그런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수요가 상당히 둔화되고 있고 스마트폰 수요 자체가 상당히 좀 침체의 국면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다음 단계인 디바이스가 나와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한 내년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당장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면서 이제 어떤 그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요용은 아닌 것 같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보면 HBM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긴 하지만 그리고 자체적인 밸류에이션으로는 또 히스토리 하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무너지진 않지만 왜냐하면 엔비디아나 이런 HBM AI 수요로 인해서 얼마 전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도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집중 조명을 하긴 했었거든요. 무너지진 않지만 이 이상의 밸류에이션을 보려면 또 다음 분기에 실적을 봐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접근하는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SK 하이닉스 얘기하시니까 그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았던 실적 그때의 주가 근처까지 올라온 거. 맞아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이성적일 때도 있고 비이성적일 때도 있고 합리적일 때도 있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사실은 HBM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상당히 좀 들어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단순히 밸류에이션만 놓고 보면. 근데 이제 뭐 결국 SK 하이닉스가 이쪽에서의 위너일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로 간다면 더 줄 수 있긴 하겠는데 또 삼성전자도 가만히 있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제 HBM 시장을 또 어떻게 보면 내년에는 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점유율을 이렇게 뺏어가는 게 삼성전자일 수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 지금의 밸류에이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예전에 2017, 18년에 상당한 어떤 호황장 그때 왜 서버 클라우드 해갖고 호황장일 때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엄청난 이제 주가 상승이 있었을 때만큼 올라왔거든요. 사실 약간은 부담스러운 영역이다라는 얘기는 좀 드릴 수 있죠. 지금 어떻습니까? 매크로와 관련해서 지금 가장 우려가 되고 있는 게 중국의 경제 위기론이잖아요. 네. 디플레이션 맞습니다. 들어가고 뭐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 일본을 따라가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시나요? 중국이 고민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중국이 지금 뭐 이번 주에도 그래서 미국의 상무부 장관이 가서 그래도 실무급의 회담은 연 2번 열겠다. 뭐 이 정도의 약간의 화해는 나오지만 안보와 관련된 거는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을 바라볼 때의 문제점은 진짜 빠르게 디플레이션이 되고 있다. 소비가 둔화되고 유동성을 풀어도 돈이 안 도는 유동성 함정이 빠져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자, 유동성을 풀었는데 이제 유동성이 돌려면 가게 입장에서는 소비를 해줘야 되고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를 해줘야 되고 정부도 어떻게 보면 지출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소비를 먼저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유커에 대한 기대감이 있긴 있지만 이게 지속 가능하겠냐라는 고민들은 있어요. 뭐 일회성으로 한번 왔다 가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는 게 이제 일본에 갔던 이제 유커들의 소비의 어떤 강도가 예전보다 하지 않다라는 뉴스도 보셨을 거고 중국 내부에서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국민 저축이 45%인데 그중에 35%가 가계 쪽입니다. 저축률이 높다. 이거 소진하면 엄청난 소비력이다. 근데 저축률이 높은 이유가 있어요. 예비적인 저축인 거죠. 이제는 고령화 시대에 진입했고 그리고 본인들의 아들, 딸이 한 명인데 이래서 1980년부터는 산하 제한 정책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한두 명이 지금 청년 실업률이에요. 아. 그렇잖아요. 지금 50% 가까이. 그러면 지금 내가 얘네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얘네들이 나를 부양해야 되는데 부양을 할 수 있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함부로 쓸 수 없는 돈들인 거죠. 그리고 미국처럼 재정 지원을 통해서 정부 지원금이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오롯이 자기의 어떤 나가지 못해서 모은 돈이긴 하지만 나갈 수 있다고 해서 막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고 기업 투자가 많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기업 투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공급 과잉이고 옛날 레드오션에 투자하면은 계속 부채만 늘어나는 악순환이라서 새로운 성장이 나올 수 있는데 투자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막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그래서 기업 투자도 조금 어렵고 정부 지출을 하려면 결국 정부 지출은 인프라와 부동산인데 이거는 건들면 성장률은 나올 거예요. 그렇죠. 성장률 나오는데 아시겠지만 부동산에 투자한다고 생산성이 나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가 삼성전자가 평택에 공장을 짓고 평택에 사람들이 가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부동산을 짓고 이거는 이 소위 말하는 생산적인 활동에 수반되는 형태인데 그냥 단순히 도료만 깔고 공장도 가동 안 하는데 그냥 부동산만 좀 풀어주고 이러면 거기에 돈이 잠겨버린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을 맞추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지금 돈을 풀고 있고 이민은행이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서 또 유동성 보강하고 있고 부동산 규제를 완화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바운드는 나올 수 있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분기 이상, 길어야 반기 이상의 성장률은 못 나올 것 같다. 그렇다면 중국과 관련된 주식이나 중국과 관련된 경제는 저는 올해 하반기에 만약 수익이 난다 그러면 좀 정리하시라는 얘기를 드려요. 올해 말부터 내년 가면 또다시 중국은 성장률이 조금 나오기 시작했을 때의 고민이 뭐냐? 결국 공동부유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공산당은 정권을 교체할 수 없는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성장보다는 분배에 맞춰서 시작한 이 공산당의 체제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부양시킨다라는 거는 또다시 빈부격차가 늘어나는 그렇죠. 거를 자시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인민들이 부동산을 부양한다고 해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지는 않거든요. 물론 뚝딱뚝딱 갑자기 일자리 조금 많아지긴 하겠지만 그러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 상황에서 빈부격차가 많아진다 그러면 공동부유에 대한 인민들의 또 다른 요구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중국의 어떤 정책적인 결정은 다시 또 분배 쪽으로 선회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리스크가 잠재되어 있다. 사실 우리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네. 그 중국 경제가 예전에는 플러스 인터넷이었잖아요. 온라인 뭐 이런. 그래가지고 모든 산업에 온라인 막 그때 일으켰던 어떤 그런 뭐 알리바바, 예. 뭐 디디 취싱, 뭐 바이두 다 규제해 갖고 다 막아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공동부유라는 것이 사라지면서 다시 그 기업 활동, 기업 의욕이 살아나는 환경 이게 진정한 그렇죠. 그렇게 부양이 해야 아니냐.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을 때의 수혜를 보는 국민의 수는 상대적으로 작고 피해를 보는 인민이 많다. 하긴 그 혁신이라는 건 자꾸 일자리를 사라지게 하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시진핑 3여민 시대의 인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곱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공동부유 얘기가 또 나올 수 있다. 왜? 그 정치색을 빼고 보면 결국은 지금 이 어떤 표에 준하는 중국 인민들의 이 목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게 시진핑이고 그렇게 보면 자꾸 또 이제 외부에서 나오는 뉴스 검열하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맞아요. 그 온라인 알리바바라든가 이런 온라인 업체들에 의해서 이게 활성화되면서 백화점, 쇼핑마트 이런 것들이 대부분 뭐 파산하고 뭐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거기서 일하는 일자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런 식으로 보겠죠. 만약에 그쪽에서 생각한다면. 네. 자, 이 중국 변수 이거 말고도 우리가 하반기에 고민해야 되는 또 글로벌 매크로 뭐 그 지표가 있을까요? 결국은 올해 장을 가장 끌고 왔었던 건 또 미국이었고 미국이 소비가 조금은 9월, 10월부터 나왔을 때 좀 둔화되지 않을까. 당장 9월 달에 나오는 지표는 소비가 좀 둔화되면 연준이 금리 못 올리네 하면서 환호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글로벌 수요 중에 그나마 괜찮다라고 하는 게 미국이거든요. 근데 미국의 소비가 최근에 미국 소비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처참합니다. 아주 안 좋아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소매 판매 데이터를 보니까 물론 베케이션 효과가 있긴 하지만 부채로 활용한 이 소비는 안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자동차를 산다든지 내구재를 사는 행위를 안 하는데 그 이유를 봤더니 초과 저축이 소멸이 됐다라는 거죠. 2.1조 달러 정도 있었던 2021년 8월이 고점이었는데 이게 슬슬 소비가 돼서 연준 기준으로는 3월에 소비됐고 얼마 전에 JP모건이 자체 계산한 걸로는 8월이면은 이제 좀 초과 저축이 끝난다.
그럼 지금부터는 내가 벌어들인 돈으로 소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내가 벌어들인 돈을 소비해야 되는 시기에 들어갔을 때 보니까 금리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금리가 높다 보니까 최근에 모기지 금리는 고정금리라서 모기지 금리에 대한 이제 연체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오토론, 자동차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고 신용카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맞아요. 올 초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그 중산층 혹은 저소득층 이쪽에서의 신용카드 그 연체율이 높아진다라는 데이터가 나왔던 걸로 기억이 근데 되거든요. 이제 초과 저축이 있었으니까 그걸 어느 정도 이제 버퍼가 있었는데 거기다가 또 학자금 대출 상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실질 소득이 줄어들고 내가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다라고 하면 뭐 아까 우리나라 매출하고도 연결이 되는 건데 미국의 소비가 생각보다 강하지는 않네. 거기다가 지금 연준이 기대하고 있는 게 실업률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미국의 소비가 강하지 않네. 연준이 금리를 멈춰준 것까지는 오케이였는데 멈춘 이유가 미국의 소비가 강하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중국의 어떤 부양도 지속 가능하지 않고 미국의 소비가 4분기에 생각보다 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지 않을까. 그래서 하반기를 바라보는 변수 중에 하나는 결국 미국의 경기, 특히 미국의 소비가 생각보다 강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거를 좀 염두하고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큰 그림 하에서 연말까지의 우리 그 대응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연말까지만 놓고 본다면 남아있는 3분기는 좀 반등 국면에 대한 대응 그리고 2차 전지가 끌고 가긴 하겠지만 이때 시세를 잘 누리고 나와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 드리고 있고 10월 11월 넘어가게 되면 결국은 높아진 눈높이에 미스하는 기업들의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밸류에이션적으로 낮은 그냥 낮은 게 아니라 본인의 어떤 밸류에이션상 낮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로 조금은 포트폴리오 조정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9월에 만약에 우리가 뭐 시장에서 예상하던 저희들도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리바운드 되면 또다시 위로의 모습을 막 보기 시작할 건데 그렇지 않고 조금은 톤다운해서 FOMC 이후에 추석을 끝나고 나서는 좀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보는 방법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변동성이 참 강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일단 큰 틀에서 그 어떤 흐름을 좀 예상을 하고 자신만의 시나리오, 거기 뭐 맞으면 맞는 대로, 틀리면 틀리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잘 한번 세워보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네, 이제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신중호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